안녕하십니까. 전산세무회계 강사 신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전산세무 2급 94의 이론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액의 6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 중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선지부터 보시면 메모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 구여 그리고 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는 원가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메모원가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고, 그래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는 원가라고 이제 배우셨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기회원가는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 최대 금액 혹은 최대 이익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가 아니라 선택했을 경우 선택했을 경우 다른 포기한 대안 중 최대 이익을 말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회 원가, 기회 비용 똑같은 말인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익이 A는 100, B는 90, C는 80, D는 70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A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A를 선택을 함으로써 이 기회 비용은 B가 되는 거죠. B가. 선택했을 경우 다른 포기한 대안 중 최대 금액 혹은 최대 이익이니까요. 그러니까 최대 이익이죠. 그래서 A를 선택했을 때 그 다음으로 이익이 높은 이 B가 기회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네요. 6번은 일단 2번이 틀렸고요. 3번도 보면 고정 원가의 경우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이 조업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생산량. 생산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이 단위당 원가이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정비라는 거는 X축의 조업도고 Y축의 총원가라고 한다면 조업도, 즉 생산량과 관계없이 몇 개를 생산을 하건 관계없이 내야 되는 총 비용, 총 원가가 똑같은 원가 행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올라가도 내야 되는 돈이 똑같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는 조합도가 상승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점점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틀린 거죠. 어차피 내야 되는 비용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비용 내에서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오류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2번과 3번 모두 정답 처리가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재료는 직접 원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4번은 맞는 설명이니까요. 그래서 6번은 답이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구해야 되는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요. 이럴 때는 계산식을 쓰시면 됩니다.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를 구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나오죠. 여기서 기초 제공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각각 빼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겠죠. 자, 일단 계산식을 쓰시고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보면 기초 원재료, 원재료 매입액, 기말 원재료 있으니까 일단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10만원에서 기존 원재료 매입액 15만원을 더하고요. 여기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 3만원을 빼주면 직접 재료비는 나오겠네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22만원이 될 거고요. 직접 농구비는 2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간접비 역시 2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단기총 제조원가는 62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만원, 기말 제공품이 15만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48만원이 되겠네요. 63만원에서 15만원을 빼야 되니까요. 답이 48만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는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이므로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조 부분에 배분되어야 한다. 이때 보조 부분 원가 행태에 따른 배분 방법으로는 여기까지는 안 보셔도 되는 거죠, 사실. 문제가 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보셔도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이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이 있는데 이중 배분율법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단일 배분율법은 뭐냐면 직접 배분법을 말하고요. 이중 배분율법은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배분율법은 결국엔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이 제조 부문 원가로 배분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자, 그런데 사실 간략하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이 단인 배분율법 같은 경우는 간단하고요. 대신에 정확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 이 이중 배분율법 같은 경우는 다소 복잡하죠. 그런데 비교적 정확성이 높습니다. 간단하다는 거는 시간과 비용이 세이브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약된다는 거죠. 이제 복잡하다는 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8번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게 사실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우셔서 인지하고 계실 텐데 이거를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용어는 사실 익숙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 때문에 좀 많이 틀리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를 보면 원가 배분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중 배분율법의 장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A는 단일 배분율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B. 원가 부문 활동에 대한 계획과 통제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아무래도 정확성이 높으니까요. 이 단일 배분율법보다는 비교적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B는 맞는 설명이고요. C. 원가 발생액과 원가 대상 차이에 인과관계가 더 밀접해질 수 있다.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D. 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다는 것은 결국에 이 보조 부분의 용역 관계도 고려가 되고 이 제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비율, 용역 비율 역시 이 반영이 잘 된다는 거니까 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이 감소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 방법 자체가 정확성이 높고 합리적이다 보니까 인과관계 역시 더 밀접해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B, C, D는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 또는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고요. 쉽게 말해서 비싼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조선업, 항공기 제작, 그러니까 이런 이 비싼 제품들을 제조를 할 때 통상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반대되는 것이 싼 거잖아요. 싼 거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하죠. 싼 제품들은 보통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박리담회를 해서 많이 벌겠죠, 돈을. 그래서 이제 싼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이 종합원가 계산은 당연히 시간 비용이 많이 절약되고 대신에 정확성은 좀 떨어지겠죠.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사항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는데 1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단위당 원가가 낮다가 아니죠. 굉장히 높다예요. 이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이려면 비싼 제품 만들 때 사용을 해야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번에는 1번이 틀렸네요. 일단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나 주문 제작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이 비싼 것들은 주문 제작이나 소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3번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 제품별 원가 계산과 손익분석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4번 다른 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2, 3, 4는 맞는 설명이고요. 1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10번 문제는 사실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실 94회 같은 경우는 이 1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하셨을 텐데 오히려 이제 정확히 알지 못하시면 이 문제는 생략을 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라고 이제 오히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 10번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해드릴 텐데, 이 문제는 이제 자주 출제되진 않고요. 정말 이번에 거의 최초로가 할 정도로 정말 가끔씩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니까 주 3개는 공손품 중 품질 검사를 통과한 10%만을 정상 공손으로 간주하며가 이제 중요하겠네요. 정상 공손은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를 정상 공손으로 본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 공손품은 불합격품을 말하죠. 불합격품. 이 기계를 돌려서 제품을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불합격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 발생하는 불합격품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상 공손이고요. 아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불합격품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비정상 공손입니다. 정상 공손은 그래서 이 제조 원가에 반영을 하고요. 비정상 공손은 반영하지 않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시고 문제를 이제 보시면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그래서 1번 선지부터 보시죠. 품질 검사를 공정의 6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상 공손품은 600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정상 공손품을 구하려면 단기 완성품은 당연히 정상품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있는데 이 사실 단기 완성품에는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 완성품이 포함되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초 제공품 2000개, 단기 착수 완성품은 4000개, 기말 제공품은 2500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검사 시점에 따라서 정상 공성품을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 60% 시점에서 이제 가정한다 라고 하니까 정상 공성품을 구해 본다면 일단 검사 시점은 60%인데 기초는 완성도가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60% 관점에서 기초 제공품은 전기에 품질 검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단기에 품질 검사를 했겠죠. 단기에 이제 품질 검사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 기초 제공품은 2000개 모두 정상품으로 보는 겁니다.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를 구해야 되니까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을 구해야 되죠.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은 일단 세 가지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 완성품, 기말 제공품 이렇게 세 개고 먼저 기초 제공품을 본 건데 이 전기에 완성도가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품질 검사를 안 했을 거고 단기에 품질 검사를 하는 거니까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은 2000개로 보는 거죠. 200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품은 단기 착수해서 완성한 완성품이니까 4,000개를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기말 제공품을 보시면 말 그대로 기말 제공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 말에 이 품질 검사를 했느냐를 따져보면 완성도가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단기에 검사를 못한 거죠. 못한 거니까 60% 품질 검사 시점에서는 기말 제공품은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 범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1번은 60% 시점에서 이제 계산한 방식대로는 기초제공품 2,000개와 단기 착수 완성품 4,000개에서 6,000개가 되고요. 여기서 10% 하면 600개가 되겠죠. 6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 공소품은 600개이다는 맞는 설명이죠. 맞는 설명. 그리고 공송품이 1,500개 있다라고 하니까 이 1번 시점에서는 비정상 공소는 900개가 되겠네요. 비정상은 900개가 되겠네요. 자, 1번은 맞고요. 2번을 볼게요. 2번은 이제 20% 시점이라고 하네요. 20% 시점. 자, 보시죠. 똑같이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 완성품 기말 제공품 수량을 품질 검사 시점에 따라서 포함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구하셔야겠죠. 자, 20% 시점이라면 이 기초 제공품 완성도가 40%잖아요. 기초 제공품은 이미 전기에 품질 검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에 이미 검사를 했으니까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빼주셔야 돼요. 전기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착수 완성품은 포함된다 그랬죠. 4,000개가 이제 포함이 되고요. 기말 제공품을 보니까 기말 제공품인데 20% 시점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말에 검사해야죠. 완성도 25%니까 이때는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산품 범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2,500개가. 그러면 단기 착수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을 구하면 6,500개가 되네요. 여기서 이제 10%가 정상 공손이니까 650개가 이제 맞는데 2번에 이제 850개라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정상 공손품은 650개가 되고 비정상 공손은 850개가 되겠네요. 850개. 그래서 2번에 일단 개수가 틀려서 2번 틀렸습니다.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죠. 3번은 품질검사 공정이 6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는 정상공손 원가는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에 각각 배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60% 시점에 보셨을 때 기말의 완성도가 60%에 미달하기 때문에 품질 검사 못했다 했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을 뺐어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 원가는 배부 못합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는 검사를 못했잖아요. 검사를 못했으니까 빼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복수 정답인 문제 오류가 있는 게 두 문제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오류가 있는 두 문항이 아까 6번 문제, 원가회계에서 6번 문제에 이 기회비용 관련했던 이 문제와 그다음 지금 풀고 있는 10번이 이제 오류가 있는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3번 복수 정답 처리가 됐었고요. 이 4번에 보시면 비정상 공소원가는 품질 검사 시점과 상관없이 제조 원가에 반영되어서는 안 되는 게 맞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니까요.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 3번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공송과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을 더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사실 되게 어렵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품질 검사 이 시점에 따라서 정상 공송품으로 보는 게 달라지는 것이고 이 품질 검사 통과를 하는 기준이 기말 제공품 시점과 기초 제공품 시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초 제공품은 전기, 작년에서 넘어온 거고 기말 제공품은 단기에서 이제 차기로 넘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여러 번 연습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크게 막히시는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원가 해결을 풀어봤고요. 이제 세법을 보시죠. 부가가치세. 11번. 다음 중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서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인 것은 단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 우선 답은 2번이에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이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로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은 만약에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적용을 받는다면 세금 계산서 안 끊어도 되니까 세금 계산서 안 끊어도 되니까 이렇게 전제를 준 거예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일단 2번이 답이 되고요. 면세 사업 전용 대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전부 다 이제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는데 이 네 개 다 간주 공급이긴 하지만 사실 간주 공급은 통상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합니다. 근데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번에 2번이 답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예외가 요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의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전금액이죠.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대가이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근데 이제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건 맞고요. 간이가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틀렸습니다. 간이가세자는 매출 규모가 이제 적은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잖아요. 이 간이가세자라는 제도가. 근데 이제 대신에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확연하게 이제 낮춰주는 효과가 있지만
환급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가 이제 틀렸고요. 환급세액이 없다가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급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한해서 영세율 제도를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수출에 한해서. 자, 그 다음에 2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영세율을 적용을 하죠. 적용을 한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이잖아요. 이 용역이긴 하지만 해외에 공급하는 건 수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영세율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일단 2번이 답이고요. 3번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 같은 경우는 영세율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13번은 2번이 답이 되었고요. 이제 14번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14번을 보시면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수입 금액이라는 것은 소득세법상 이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결국에 이 매출액으로 보는 거는 뭐냐? 보지 않는 건 어떤 것이냐를 이제 묻고 있겠네요. 그래서 1번 선지를 보면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 애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예요. 맞죠? 환입은 반품이고요. 매출 애누리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준 금액인데 이거를 매출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역시 맞는 설명이죠. 이 매출세액이라는 거는 부가가치세 결국에 이제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소득세법 소득금액 계산할 때 포함한다? 아, 이건 아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관세환급금은 필요경비에 지출된 세액이 환급되었거나 환입된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필요경비에 지출된 세액이 환급됐거나 환입된 경우는 매출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필요경비에 지출된 부분이 이제 환급이 되면 필요경비로 보는 것은 결국엔 이 사업소득세에서 경비를 빼준다는 거거든요. 경비 반영이 된 건데 이 경비 반영이 된 세액이 환급이 됐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매출액, 총수익 금액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 4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 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4번은 틀렸습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합니다. 거래 상대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보시면 퇴직소득 금액 6천만 원과
양도소득 금액 5천만 원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과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소득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종합과세는 2배삭은 연기라고 보통 외우시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하고요. 분류과세는 퇴직, 양도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 하고 있습니다. 15번은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자는, 그러니까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자를 묻고 있으니까 1번은 해당이 안 되죠. 분류과세 해야 됩니다. 분류과세 해야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국내 정기예금 이자 소득 금액 3천만 원과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 소득 금액 310만 원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자와 배당 소득 금액이 있는데 지금 이자 소득 금액이 이제 3천만 원이라면 보통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 하거든요. 2천만 원 초과가 되면 이제 종합과세 하니까 일단 이자 소득 금액은 해당이 되고요. 기타 소득 금액도 보니까 3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310만 원이잖아요. 이 3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역시 종합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번은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을 보면 일용 근로소득 1200만 원과 공적 연금소득 2000만 원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용 근로소득은 우선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되고요. 공적 연금 소득은 보시면 보통 이제 연말정산으로 처리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요. 이 다음에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으로 종결을 합니다. 그래서 3번 해당이 안 돼요. 3번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제 4번 근로소득 금액 6천만 원. 근로소득은 보통 직장인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하시지는 않잖아요. 회사에서 뭘 해줘요? 연말정산 해주죠. 연말정산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복권 당첨 소득 5억 원은 정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로 처리를 합니다. 분리과세. 그래서 4번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94회 전산 세무 2급 이론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